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단연 탑기사로 계속해서 박혀있던 게 바로 우리나라가 연간 수출 사상 첫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면서 70년 만에 신기록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만 6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우리나라가 7번째로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기록을 세웠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있던데요. 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6천억 달러나 되는 수출 과연 누가 달성했을까요? 어제 어제자 기사입니다. 어제 연합뉴스에서 역시 보도한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체 기업의 0.9%인 대기업, 작년 한국 수출액 3분의 2 차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규재 주필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기사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전체 0.9%에 불과한 대기업이 작년 한국 수출액의 3분의 2를 달성했다. 결국 이 통계대로라면 우리가 달성한 6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출액 중에 4천억 달러는 대기업이 달성한 겁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쳐주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참 대기업을 괴롭히고 있고 민노총은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은행 연봉을 보니까 한 9,1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던데 도대체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고 계신 국민은행 노조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결정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임금은 한 2.6%를 인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각종 성과급을 다 더해서 한 500% 정도를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요. 일단 사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 성과급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의 10%를 넣으면 주기로 노조가 합의를 해놓고 이걸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합의를 무시한 채 성과급을 달라고 해서 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봉을 아무리 받더라도요. 정말 어떤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면 파업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장 경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파업하고 집회하고 또 회사 멈추게 만들면 다 통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겁니다. 어제 저희 펜앤뉴스에서 잠깐 전해드린 대로 민노총 매일 24.8건의 집회를 했고 또 2016년 통계만으로 해도 근로손실일수, 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만 일이 넘는데요.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수출을 냈던 대기업, 그 대기업을 파업들이 또 민노총이 가로막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기사가 넘칩니다. 이 넘치도록 기사를 만들어주는 문재인 정부의 감사 아닌 감사를 전하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 힘을 더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펜앤 기획보도 문재인은 답하라. 북한이 2020년에는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떤 답을 내놓을지요. 청와대의 무차별 사찰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수사관은 윗선의 지시로 330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보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생 3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 조의 예산을 퍼부은 일자리 정책의 결과 문재인 정부에 답을 요구합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펜앤브리핑 오늘에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교도소 대체 복무가 확정됐다는 소식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을 보도합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도입의 여파로 16,000명에 달하는 버스기사가 부족해 버스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충원을 위한 인건비 마련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문재인 불황과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오늘 마감된 2018년 증시, 전기료 폭등을 숨긴 정부의 탈원전 분식 회계를 김희찬 기자의 경제브리핑에서 보도합니다. 중국이 2025 기술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그룹 화웨이가 1,0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패낸 기획보도 문재인은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 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전 세계의 동맹국들에게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북한은 이제 곧 2020년이면 핵탄두를 100개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관련 내용 양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실험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 그의 뛰어난 외교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것이며 현재 속도라면 북한은 2020년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 크리스티나 베리어 연구원은 MBC 방송에 김정은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며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으로 옮겨갔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전문가들과 상세한 위성사진 분석을 근거로 북한이 계속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 로버트 리트워크 수석 부소장은 현재 북한의 생산 속도라면 북한은 2020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며 이는 영국이 보유한 물량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은 많은 전문가와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은 그들의 핵무기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최상의 보험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핀 나랑 MIT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외교 정책에서 성공을 주장하고 정치적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에게도 유리하다며 정지된 협상과 중단된 시험은 트럼프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테드포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며 미국과 유럽의 동맹을 이간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은 행동은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8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지난 19일 하원에 제출한 문 대통령이 리틀 김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허용을 이끌어낸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지난 10월 유럽을 순방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김씨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전 세계의 최대 압박 캠페인과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단합을 깨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복구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한국은 유엔 제재에 위배될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조사를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것은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포 의원은 문재인 자신만의 외교적 술책과 시기상조의 대북 경제적 기회 제공은 김씨 정권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일치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보증하며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북한 비핵화에 관한 장밋빛 관측을 남발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마 그 밑에 하단 자막 같은 걸로 잘못 내보냈나 보네요. 200개가 아니라 100개입니다. 예. 북한이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폭탄의 개수는 100개라는 거 다시 정정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저희가 지금 펜앤기획보도로 문재인은 답하라 이런 주제로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청와대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과 그리고 야권 성향 인사들에 대한 이 무차별 사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간인 사찰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내용 신민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퇴출된 김태우 수사관이 27일 저녁 보도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공공기관 현황 파일을 공개하며 지난해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지시로 공공기관 330곳 고위 임원 가운데 친야권 성향 100여 명을 추려 감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 블랙리스트 완성본이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청와대에 더 윗선까지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사관은 해당 파일에 대해 임기가 두세 달에 끝나는 사람 빼고 친야당 성향 공기업 사장과 감사를 다 추렸다며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이다. 혹은 어디 당 출신이다. 그런 식으로 특이 경력을 다 집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이유에 대해선 야권 인사들을 조기 사퇴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어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런 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며 반원들이 농담으로 캠프 출신들 일자리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이인걸 특감반장이 창성동 별관 3층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특감 반원 전원을 모아놓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시작했다며 이 특감반장이 공공기관 감찰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뽑자면서 엑셀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은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330개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660여 명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친야권 성향 인사 100여 명을 따로 추린 뒤 감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개인 일탈로 치부한 것에 대해선 16개월이나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김 수사관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윤 수석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던 일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벌였는지 국민들은 명명백백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무차별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때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시청자 이민규님께서 저희 펜앤뉴스가 마음에 드셨나 보죠? 펜앤뉴스 네이버에 언제 뜨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이버에 이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언론사로 등록하고 만 1년을 언론 활동을 해야지만 거기서 기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딱 1년을 채웠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에서도 저희 펜앤뉴스 또 펜앤마이크의 모든 뉴스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네이버에서 저희를 거부하진 않겠죠? 예. 정말 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330개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감시했다. 야, 참. 그리고 그중에서 100명을 따로 추렸다고요? 이걸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블랙리스트인 건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이 문재인 불황 계속되고 있죠. 정말 이 덕분에 취업률이 폭락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서울대, 연대, 고려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 요즘엔 좀 순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서울대, 연대, 고려대 같은 이런 졸업생들도 한 3명 졸업하면 1명은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취업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예산은 정말 많이 쓰셨던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불황이 지속되며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6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에도 취업률이 60%대로 하락하며 일반대 졸업자보다 취업률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한 취업 사정이 괜찮다고 평가됐던 전문대와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도 3년 만에 감소하면서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트리플 취업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는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7만 4,009명의 진로를 전수조사한 취업 통계를 27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6.2%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4년제 일반대 졸업자 취업 상황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일반대 취업률은 62.6%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문대 취업률도 2014년부터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69.8%로 떨어졌습니다.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도 77.7%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1년 이래 역대 최악이라는 대졸자 취업 한파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에도 예외 없이 불어닥쳤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1곳의 지난해 평균 취업률은 전년 69.2%보다 2%포인트 떨어진 67.2%였습니다. 전체 4년제 대학 취업률 하락폭 1.7%포인트보다 더 컸습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2014년 이후 취업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대가 2016년 70.6%에서 2017년 68.3%로 감소했고 고려대가 73.8%에서 68.2%, 연세대가 70.1%에서 68.7%로 취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졸자 취업률이 6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은 민간 일자리, 특히 대졸자가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의 일자리가 줄면서 막 사회를 나서는 20대들이 일자리 한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 페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숫자가 전년 대비 10만 개 늘었다고 하는데 고용률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계산에 포함된다며 고용통계에 임시직 알바, 노인들이 하는 시간제 근로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 고용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제조업 및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들이 줄고 있다며 이번 정부가 고용을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정책 전환이 없으면 내년에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편성된 54조 원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길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지, 또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조 2천억 원 늘렸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넨뉴스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이 참여연대를 가야지 취업이 잘 된다고요? 댓글 이렇게 달아주신 분 정말 저를 웃게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좀 답답한 뉴스 보다가 여러분의 댓글에 제가 이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그런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종현 기자가 페넨브리핑 오늘로 묶었습니다. 국방부가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3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방안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이 대체 복무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28일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날 예고한 안에는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안, 즉 복무기간 36개월 안과 27개월 안 두 가지 중 36개월 안만 들어갔습니다. 또 앞서 논의됐던 복무장소 다양화안 역시 이날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6개월 교도소 복무안이 확정된 데에는 국민 정서와 형평성, 대체 복무자 합숙 유무가 가장 크게 고려됐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대체복무자는 이 2배인 36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로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내 치사와 물품 보급 등 육체 노동을 주 업무로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 재소자가 많이 수용돼 있어 쉬는 시간이 적고 업무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복무기간에 대해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겁니다. 앞서 국방부가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을 시사한 적이 있어 일부에서는 실제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짧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날 국방부 안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등의 단체와 함께 반인권적인 안을 취소하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영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국방부 안이 국제인권 기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전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허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 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특검팀은 또 드루킹 김동원 씨가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2월부터 더불어민주당에게 의뢰받아 댓글 조작팀을 구성하고 매크로 제작 등 댓글 조작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드루킹에 대한 수사 촉구는 당시 민주당 측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성 댓글이 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고 네이버에도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댓글 조작의 핵심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민주당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민주당 측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팀 구성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사건을 드루킹 게이트로 명명하고 수사를 주장해왔습니다. 이후 여야는 드루킹의 한정에서만 수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특검팀을 꾸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검 도입 이후 드루킹 측은 나는 김 지사뿐 아니라 노회찬 등 다른 인물과도 관계가 있었고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검찰 소환 직후 투신 자살했습니다. 또 드루킹 김동원 씨는 지난 26일 본인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배신당했다, 속았다라며 무능한 문재인과 김경수를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지속된 특검 조사와 재판 등에서 드루킹과 자주 안 만났고 댓글 조작 시연도 본 적 없다, 관계가 없고 의혹 등은 정치 공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날도 김 지사는 구형에 앞서 오늘 재판에서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인데요. 이 탈북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북한에서 그들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북을 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는데 이 탈북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피해 인원이 무려 1000명에 달합니다. 지금 탈북민들, 북한에 남겨둔 이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하는데요. 성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컴퓨터가 해킹돼 탈북민 약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킹으로 탈북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경북 하나센터에 사용하는 PC 한 대가 최근 악성 코드에 감염돼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지역 거주 탈북민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센터는 탈북민이 입국 시 최초 입소하는 하나원을 수료한 후
각 지역 거주지에 정착할 때 각종 적응 지원을 위해 통일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관리 감독 책임도 통일부에 있습니다. 경북도청과 남북하나재단 등은 해킹 정황을 인지한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 지난 19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PC는 경북하나센터 직원이 외부에서 기관 메일 주소로 온 해킹 메일을 열람하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센터에서는 법령에 따라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에는 암호를 설정하고 개인정보는 인터넷과 분리된 PC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했습니다. 여기 누구누구 와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족을 또 색을 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탈북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불 처리를 하고 여기 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들통이 나는 거죠. 통일부는 여러 탈북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통일부의 의뢰를 받아 경북 하나센터 해킹의 정확한 경위와 시점, 해킹의 배후와 의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팬앤뉴스입니다. 이해람 박사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이 북한에 혹시라도 아는 분, 가족들이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정부에서 주 52시간 이 근로 시간을 도입하고 있죠. 그 여파가 지금 버스 업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 52시간만 근무해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버스 운전을 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버스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6,000명에 달하는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버스기사를 그렇다면 충원을 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더 쉽게 하든지 아니면 버스기사를 더 충원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들에게 줄 인건비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급기야 버스 요금이 인상될 그런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내년 버스 업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강제적으로 줄여 당장 버스를 운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문제지만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노선 감축 혹은 노선 폐지 등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버스 요금 인상을 최대로 억제해왔지만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버스기사가 대략 1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들이 급하게 기사를 고용하다 보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정상적인 고용으로는 이 같은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내년 버스업계 대란을 막기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필요한 추가 인력은 모두 15,720명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7,381억 원에 이릅니다. 이날 국토부는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 화물운전자 등을 노선버스 운전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취업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인건비 감소분의 경우 일반 업종은 10명까지 제한이 있지만 버스 업종은 최대 20명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인건비는 1인당 최대 80만 원,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기준 노선 버스 적자 규모는 2,5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결국 5년간 동결해왔던 버스 요금 인상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2월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버스 요금 인상도 현실적으론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버스 업계는 결국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는 수도권에선 추가적인 버스 기사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선 버스 기사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거나 수익 문제 등으로 아예 버스 노선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호남 여객과 전북 여객 등은 버스 운행 횟수를 대폭 줄였으며 강원 지역에서도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원주 지역의 경우 15개 노선이 아예 폐지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대전 안동 간 노선 운행이 갑작스레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와는 대조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최소 15,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15,000명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번 대책을 통해 15,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진실시장 페레뉴스입니다. 1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요? 야, 참. 그렇게 보실 수도 있군요. 뭐 요즘 연말연시라서 송년회 시즌도 있고 해서 원래 이때는 이 식당들이 참 대목이거든요. 근데 거리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은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 도입 때문에요.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썰렁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버스도 점점 시간 줄어들고 식당도 점점 줄어들고 저녁에 있는 삶이 아주 제대로 실현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든 정책들 바로 이분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데 이뿐이 아닙니다. 뭐 2030년까지 전기요금 한 10% 정도쯤 오를 거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 한 10% 정도쯤 될 거다 그랬는데 이거 완벽한 탈원전 분식 회계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수치 다 조작됐고요. 결국에 따져보니 2030년까지 한 요 전기요금은 46.7%,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최소한입니다. 1.5배는 오를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코스피도 204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204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됐다 이렇게 기사 나오고 있지만 사실 10년 전 수준으로 지금 폭락한 겁니다. 사상 최악의 폭락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민찬 기자가 경제브리핑으로 모아봤습니다. 급진 좌파 성향인 문재인 정권 출범 1년 7개월째를 넘어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곳곳에서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06.5로 전달보다 0.7% 하락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9월에 1.4% 감소한 뒤 10월에 0.8% 늘며 반등했지만 11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72.7%였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1.7% 늘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와 기업 체감 경기를 통틀어 살펴볼 수 있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2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5.1% 감소했습니다. 올해 6월 7.1% 줄어든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뒷걸음친 설비 투자는 9월과 10월 증가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설비 투자 지표를 견인한 SK 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의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판단입니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9%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 이상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2467.49 대비 17.3%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도 798.42에서 675.65로 15.4% 하락했습니다. 이런 지수 하락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도 2014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코스닥 역시 2016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지속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반도체 경기 둔화, 바이오 업종의 분식 회계 이슈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급진 좌파 성향인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각종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악재 대부분은 내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는 2017년에서 2030년 사이 10.9%밖에 안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평균 인상률은 0.8%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특히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27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가격 전망 산출 자료를 본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산이 짜집기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료 인상률 추산에 사용된 신재생에너지 단가 19.5% 하락 전망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산업조직학회가 수행한 균등화 발전 원가 연구 영역에서 태양광 발전 원가가 19.5% 떨어진다고 분석한 것을 인용해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문제는 풍력, 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모두 태양광만큼 단가가 떨어진다고 가정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 영역의 풍력 단가 하락률은 태양광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무시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큼 가격이 하락한다는 가정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 증가율 10.9%를 구한 뒤 이를 전기요금 상승률로 봤습니다. 송배전 비용과 판매비 등 다른 전기료 결정 요소는 뺀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6.2%에서 2030년 20%로 늘리면 송배전 시설 건설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를 제외하는 바람에 전기료 상승률이 과소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력 구입비를 전망할 때는 전기 수요, 연료비, 물가 상승 효과를 모두 배제했습니다. 손양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 구입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수요, 연료비,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전기요금이 얼마 늘 거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에 가까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탈원전에 따른 비용 분석을 해보니 정부 전망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전력 구입비는 2017년 대비 2030년에 46.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기 수요와 물가, 연료비 등의 상승을 고려해 분석한 전력 구입비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이 없다면 전력 구입비 상승률은 2030년까지 12.7%에 그칩니다. 정유섭 의원은 왜곡과 부실로 가득 찬 전망을 갖고 정부가 국민에게 전기료 걱정 말라고 설득해왔다며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오늘 기사가 참 넘치는데요. 전주재 주필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필님, 어떤 것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핵폭탄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동안 이 핵폭탄 핵실험을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분석은 핵실험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핵실험을 끝난 것이다 이런 얘기. 완료를 했다는 거죠. 핵실험 자체, 이제 핵무기 자체 실험은 개발이 끝났다는 끝나고 얘기죠.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비판을 하면서 또는 탄핵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만한 지력이 없다. 지식, 말하자면 무지의 상태다.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쭉 이제 대통령을 비판해 왔습니다. 예. 거기 물도 이리 주세요. 예. 비판을 해왔는데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도 만일에 북한과의 평화가 가능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거나 지금 틀림없이 이런 정도의 정보는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도 무슨 철도 연결 쇼를 한다거나 김정은을 대한민국에 불러서 뭔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평화의 쇼를 한다거나 무슨 우리는 하나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쇼를 한다거나 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데 해당이 돼요. 이건 단순하게 무지 무능이나 또는 국정 운영을 할 만한 책임성이 따르는 수준의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국민을 기만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도 요지는 100개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몇 개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보는 분들은 6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험실 베이스에서 60개를 만들었다. 흔히 지금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핵폭탄은 가지고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천명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국가들은 대개 이 핵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은 핵이라는 것도 국제정치학에서 너무 과도하게 공갈, 부풀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핵폭탄을 유효하게 전술적으로 쓰려면 적어도 50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그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다. 뭐 10개, 20개 정도는 핵 보유국으로 별로 안 봐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뭐 이건 뭐 전문가들의 얘기고 이 핵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김태호 박사를 우리 월요일 날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핵탄두 100개 같으면 벌써 50개라고 하는 그렇죠. 소위 전문가들이 흔히 핵 가지고 뭔가 좀 어떤 주먹을 휘두를 만한 수준이 되려면 50개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사실상의 본다면 핵보유국 지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수준이란 그 말씀이시죠. 2배 정도가 네.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건 얘기는 다릅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50개, 100개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벌어준 데 불과할 수도 아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무능 부패의 문제하고 고의적으로 또는 서로 간의 내밀한 뭔가의 의사소통의 결과로 핵폭탄을 100개씩이나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문제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물론 이제 김정은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지금 바다하게 돌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정상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아마 내년에 연초에 있을지도 모르는 트럼프의 또 뭐 싱가포르 같은 미국 정상회담 싱가포르 2차 협상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협상이었어요. 예.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애국 시민들을 완전히 물먹인 엉터리 협상이거든요. 예. 근데 만일에 트럼프가 그런 정도의 협상으로 또 연초에 쇼를 한다면 또는 그 쇼의 결과 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뭔가를 얻어가는 또 쇼를 한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저는 아마 더는 속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만일에 그런 정도도 아니고 정말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점점 우리는 인내심이 다해간다 이런 얘기로 공갈을 치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우리는 인내심이 다 고갈되었다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다시 공갈 작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말 그대로 대폭락을 하게 될 대폭락할 겁니다. 수밖에 없겠죠. 예. 대폭락을 하게 되고 국민들은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사기쳤다.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 정권은 사실상 개점 휴업이 되는 그런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될 일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특별히 또 민간인 사찰하고 있는데 이거 뭐 과거에 자기는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 사유다 그렇게 밝히기까지도 했었으니까요. 오늘 그 책임 들어야죠. 검찰에서요. 네. 네. 이 김태우가 청와대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 모 건설업자를 통해서 조국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골자인데 모 건설업자는 조국의 4년 선배입니다. 최모 씨가 조국의 4년 선배예요. 예. 부산의 해광고등학교라는 말하자면 뺑뺑이 명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해광고등학교라고 하는 아마 그쪽 베이스에 사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이 해광고등학교 이 인사청탁을 전달했다는 친구는 23회, 최 사장이라는 친구는 조국은 27회일 겁니다. 지금 이 조국은 아마 이번 기회에 날아갈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날아갈 건데, 아니 인사청탁을 했다는 건데 그 민간인 누구를 통해서 조국에게 인사청탁을 했으면 조국을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 안 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아무것도 안 받지 않습니까? 검찰이 가서 그냥 그런데 신용만 이 하고. 검찰이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이 수사검사가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를 발표를 합시고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면 한통속들이죠 다. 예. 감히 검사는 아마 글쎄요, 뭐 조국에게 뭐 빚진 게 있나요? 글쎄요. 그 조국의 부하격이죠. 일단 뭐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하긴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조사가 났는데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아마 조국은 이번에 어떻든 대통령이 국회 나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마 먹잇감으로 던지 주려고 하는 건가? 어떻든 조국은 이제 끝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모라는 사장 무슨 뭐 기술 개발인가 하는 회사예요. 그 최모라는 사장이 글쎄요, 건설업자가 어떻게 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국에게 전달했는가? 이 짓이 처음인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사해야죠. 당연히 조사를 해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다. 그동안에 조국의 인사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임기 초반에도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서울대학교에 같이 일하던 말하자면 법과대 학장, 로스쿨 법과대 학장이죠. 그 법과대 학장이 조국을 서울대로 끌어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뭐 울산대에 있다가 갑자기 예. 서울대로 오고. 예. 그래서 그 조국의 인사가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예. 이번에 이제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여서 캐봐야 됩니다. 좀 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으로서는 모처럼 재미있다 그러면 좀 그렇고 모처럼 반격의 기회를 걸었는데 이제 잡은 거죠. 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어떤 기사 좀 살펴볼까요? 글쎄 오늘 기사가 진짜 많아가지고. 그 원전 분식 회계 얘기를 했잖아요. 아, 탈원전 예, 분식 회계. 예. 전기료 안 오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죠. 탈원전 분식 회계 이 전기료가 지금 내년에 40몇 프로가 올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올라가서 한 47%까지 오르게 될 거다. 올라가야 될 된 거라는 거예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정부 설명은 뭐 10%나 10.9%였습니다. 예, 10.9% 오르면 된다고 예. 얘기 치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이거는 명백하게 고의 분식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좋아하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이 아니고 그건 분식이 아닙니다. 이게 예, 고의 예. 분식이에요. 예. 이 고의 분식을 간단히 놔둘 수는 없죠. 한전이 왜 고의 분식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뭐 무조건 태양광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예. 누구로부터 어떤 모의를 하고 누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어떻게 분식 해결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죠. 예. 사실 지금 이 수사 대상이 굉장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쌓이고 있어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진짜 이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까지 갈까?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지경으로. 걱정하실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우리나라가 걱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3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진짜. 아니 우리나라도 걱정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예. 대통령제를 그러면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당하긴 했지만 예. 지금 대통령을 5년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또 우리 지금 정치 질서가 5년을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내는 국민들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만든 지도자니까 국민들이 5년을 채울 수 있고 명예롭게 물러갈 만한 국가 운영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지금 못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 노무현 같은 사람만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국민은 대통령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권자들로는 대통령제라는 어떤 정권 창출 제도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예. 그러면은 내각제로 가는 거냐? 그러면 더 이 위험한- 능력을 가진 국민들이 내각제를 운영하면 6개월마다 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6개월마다 선거를 하고 예. 어떻든 국가의 혁신은 완전히 종을 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혁신을 못하는데 만일에 내각제적 이합 집산으로 가서 연정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국정을 가지고 흥정하기 시작하고 각 정파들이 합의와 타협을 해서 억지로 끌어가는 구조가 되면 대한민국의 혁신 체제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국민의 눈치를 보고 뭐 그렇게 되면 표심에 이제 막 호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6개월에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는 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를 도탄해서 구하려면 현 집권 체제가 이미 무능부패가 드러났으므로 또 그 의도조차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조차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예. 그 만일에 이렇게 되면 그는 갈아야 되는 거기는 한데 어떻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대통령제의 몰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국민의 능력 문제죠.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뽑아내는 능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새로운 고민을 우리에게 안기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군요. 지금 이 연말에 지금 완전히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청와대에서 수습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회의 열어봤자 아마 비서들 모일 거 아니에요. 수석들. 예. 그 조국이도 와서 앉아 있을 거 또 아니에요. 쇼 하나 기획해봐라 뭐 이런 거겠죠. 뭐. 그 예. 다른 수석이 뭐라 그러겠냐고. 다른 수석이 조국에 대해서 얘기 못 하잖아요. 못하죠. 왜? 어떡합니까? 경제 쪽 수석들은 무너지는 경제가 더 급하거든요. 예. 그럼 괜히 조국한테 간섭했다가 조국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경제나 좀 잘해봐라. 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해서 청와대가 마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조국은 조국대로 입이 썩 자고 예. 경제팀 맡고 있는 팀들대로 지금 뭐 버스 15,000명 뭐 나간다 그러지 비용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인프레 터진다. 전기료도 올라가야 된다. 뭐 청년들 스카이 같은 데도 뭐 취업률이 억수로 떨어졌다. 이렇게 네. 되면 경제팀도 좌불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의를 열어봤자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뭐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근데 지시를 제가 할수 볼 때는 있을까? 아마 임종석의 두뇌로는 예. 대북 협상과 대북의 뒤로 뭐 싹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적당히 쇼하는 거는 탁현민이 데리고 잘할지 몰라도 컨트롤이 안 될 걸요 아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건 대통령제 안 되겠다. 그럼 대통령제 말고 무슨 제도가 있냐. 그래서 가보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선거해야 되는 내각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원래 국회의원들이 예. 원래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그 내각제를 해보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예요. 내각제를 하고 싶어서. 왜? 내각제를 하면 박지원, 김무성, 손학규 소위 자기 힘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정계에 말하자면 늙은 구렁이들이 예. 자기들이 내각제를 하면 놀아먹을 수 있거든요. 권력을. 그러니까 파벌 정치가 권력을 쉐어할 수 있는 네. 겁니다. 크게 보면 정당들끼리 말하자면 큰 틀에서는 계약을 하고 각 파벌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각 정파가. 이제 그래서 각 정파들이 이원 집정제다 뭐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선전을 국민들에게 막 해놓은 다음에 내각제라고 하는 틀로 이동해 가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그 예. 국회 권력이 대통령 권력을 쳐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치놓고 나니까 옳다거나 국민들이 열에 들떠 있는 그 순간에 말하자면 종북 내지는 친북 세력들이 정권을 탈취해 간 거란 말이죠. 그 정권을 가져갔는데 개판이다. 예. 그러면은
물러나게 되면 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또 이제 삼류 좌익 지식인들까지 나서서 대통령제의 필연적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떠들고 그러면 내각제로 갑시다 해서 내각제 비슷하게 가면 그때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는, 그리고 국가의 자기 정화, 자기 혁신 기능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니까 정계의 김무성이다, 뭐 손학규다, 박지원이다, 이런 몇몇 말하자면 군웅들이 말하자면 정계를 자기의 문전옥답으로 만들어서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게 돼요. 그 벌써 연말 되니까 뭐 이 정권은 거의 뭐 제가 볼 땐 지금 청와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봐요. 지금 댓글창에 막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국민들이 속지 않으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여러 가지 그 강의 채널을 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내각제나 대통령제 그 기본 조건이나 국민적인 소양은 뭐가 필요한지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께 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자유민주 시민 강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인호 교수님 강의는 제가 광고를 하고 바로 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못 오신 분들은 2회차, 3회차 강의를 연중 내내 할 거니까 서서히 이제 등록을 2회차 등록하시면 되고, 당장 뭐 내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손을 잡고 직접 오십시오. 내일 10시부터도 1시까지 예비대학생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정치 문제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와 정치 뭐 홍지수 작가도 나와서 강의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10시부터입니다. 그 인사동에 있는 펜앤마이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주 약도까지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물론 미리 돈을 강사료는 수강료는 받았습니다만은 남은 강좌라도 수강료를 내시면 뭐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하셔야죠. 내일 있을 이벤트. 여러분들 아마 그 펜마이크 홈페이지 가면 밑에 가면은 그 소위 종족주의를 반일 종족주의에 관한 이승만 학당의 시리즈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우연 박사 낙성대 연구소죠. 서울대학에 있는 그 낙성대 연구소의 이우연 박사가 나와서 이 징집제도, 소위 강제 징집이라는 것은 없다. 징집에 대한 대한민국 그 사법부의 판단은 엉터리다. 또 강제 징집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날조된 거짓말이다 하는 요지의 강의가 올라 있습니다. 강의가 굉장히 좋은데 내일 오후 이 시간에, 내일은 저희들이 뉴스가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 6시부터 7시 정도까지 그 이우연 박사를 모시고 제가 그 질문을 받습니다 하는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그 생방송을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생방송도 보고 질문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징집, 우리가 이런 그 잘못된 환상을 깨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가야 되는데 징집 문제에도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우연 박사를 오시라고 모셔서 저녁 6시부터 생방송으로 이 채널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강제 징집의 실태 질문을 받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엔조이 해주시기도 바랍니다. 사실 이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왜 토요일에 일요일에는 펜앤뉴스가 없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많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펜마이크는 언론기관일 뿐만이 아니고 이 보수 우파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애국 진영의 지식센터로서 기능을 할 거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늘려갈 겁니다. 지식센터, 보수라면은 애국 시민이라면은 꼭 알아야 되는 예. 그런 사실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보급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있는 우리 문화센터 강의 또 저녁에 있는 생방송 모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PD들이 또 그 사이에 정기재 주필의 뉴스 논평이라고 이렇게 또 타이틀 하나 만들었네요. 저희 네. PD들이 무지무지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저희가 이제 주말에도 이런 특집 프로그램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센터에서 이 강의가 있으니까 뭐 손자 혹은 자녀 이렇게 손잡고 오시면 대학교 2, 됩니다. 3학년생도 와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일 저녁 6시에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라는 어떤 특집 방송으로 정기재 주필과 이우현 박사님이 함께 출연하셔서 특집 방송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주필님,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이 중국의 그 발전 속도, 뭐 기술 굴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2025년까지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기술력으로 따라잡겠다. 한마디로 이 중화주의를 펼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이 통신그룹 화웨이. 이 화웨이는 사실 이 중국 인민군의 장비를 갖다 공급하면서 그 계약을 다 따내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 통신그룹 화웨이가 무려 1,000억 달러나 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오프닝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수출액이 6천억 달러, 세계에서 7번째라고 그랬는데 이 화웨이라는 기업 하나가 1,0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뭐 미국 본국은 물론이고요. 이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은 정보가 유출된다. 이 스파이 칩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올해 매출 1천억 달러를 넘겼지만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본격적인 제재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의 성장세는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프로젝트를 독점 수주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설립자인 런정페이 회장도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화웨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백도어를 발견함에 따라 이 회사 제품이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백도어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해 메시지, 연락처, 통화기록,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8월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령하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해 화웨이와 중신통신이 생산하는 기술 사용을 금지했고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보이콧 통점을 촉구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합류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설득해왔습니다. 일본 주요 3대 이동통신사는 지난 10일 기지국 등의 통신설비에서 화웨이와 중신통신 등 중국 업체 제품을 배제하기로 결정해 미국의 대화웨이 봉쇄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LG유플러스가 2013년 4세대 이동통신 때 처음 화웨이 장비를 들여온 데 이어 최근 5G 차세대 장비 역시 화웨이로부터 도입했고 NH농협은행 역시 화웨이 전송 장비로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다른 동맹국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는 지난 4월 글로벌 5G 경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이 세계 기술 진보를 선도하지 못한다며 중국의 기술 추격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90일간의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화웨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화웨이 회장의 친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을 캐나다의 요청에 체포하는 등 화웨이를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겨냥하는 이유는 중국 제조 2025로 대두되는 중국의 기술 성장을 사전에 분쇄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넨뉴스입니다. 페넨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하노? 뭐? 탁? 아, 현미, 저는 왔지 말입니다. 뭐 대신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고용왕 당신, 본인이 말한 적폐, 인사배제 5대 원칙 그거 다 어기고도 쓸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도 잘한 게 많지 않습니까? 주는 사진에 맥주 파티야. 무슨 연예 기획사도 아니고. 얼마 있습니까? 책상 어들에 에이펙 엘리베이터 놓쳐서 사진도 못 찍어. A4가 국제적 관례? 설마 전담으로 망신 주는 국제예술단 같은 거 만들려는 건 아니죠? 사람이 문제다. 인간적이잖아요. 저런 걸 못 내보낸다. 미국도 못 가는 걸 비소로 쓰고. 하여간 희한합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직급의 명칭을 정답구호로 정해보겠습니다. 음주 후에 반드시 대리를 불러야 되겠죠. 저는 대리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상황은 뭐 전무후무한가요? 전무로 하겠습니다. 사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말단 사원, 말단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희극의 한 형식으로서 고통, 우연, 잔혹, 죽음 등 비극의 제재로부터 웃음을 유발시킵니다. 비극은 관객을 웃게 만들지는 않는데 땡땡 코미디는 웃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레드 2. 노란 3. 블루 4. 블랙. 대리, 술 안 마셨는데 취하노? 안찰스님 1, 3, 4는 전부 영어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 노란 하겠습니다. 전무후무 주사파. 문베일님 1, 2번 뭐 다 제가 좋아하는 색이네요. 1번 레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단. 최대장님. 정답은 4번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블랙 코미디 정답입니다. 요즘 정치판 완전 블랙 코미디죠. 난 아재 개그가 좋던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바쁘게 뉴스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제 지인께서 카톡으로 이런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진 그 결과에 관한 그 사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185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이 가운데 찬성 165, 반대 1, 그리고 기권 19로 이 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누가 반대하셨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인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딱 보니까 요 이름 보이시죠? 제 바로 옆에. 예, 전희경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산업안전법, 뭐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놓고서 한국당이 청와대와 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산업안전법이 굉장히 졸속으로 지금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어제 정기재 주필께서 논평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 사고의 책임을 갖다가 원청업체에다 지나치게 묻게 되면요, 결국 그 원청업체에서는 이 전문 기업들에게 하청을 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전문 기업들이 몰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 대기업들이겠죠, 보통 원청업체들은요. 대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막 확장하는 정말 최악의 사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 기업 죽이고 대기업들은 문화를 확장하고, 이런 법을 갖다가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위험성을 알았던 전희경 의원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19분의 한국당 의원입니다. 한국당 의원 19분, 성함을 딱 보니까 뭐 김광림 의원, 뭐 김기선 의원, 그리고 뭐 박대출 의원, 박덕흠 의원, 뭐 심재철 의원, 윤상직 의원, 이름들이 좀 보이네요. 최연애 의원도 반대를 하셨네요. 이렇게 약간 좀 전문성을 가지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신 분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야 하면서 최소한의 기권이라는 의사를 표해 주셨고, 당의 방침이니까 기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희경 의원은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확실한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반대할 일에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선 2020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2018년의 마지막 날, 2018년 12월 31일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좀 특집 방송으로요, 2018년 한 해를 쫙 돌아보는 그런 뉴스들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